고정금리와 변동금리 테마거든요. 그래서 대출금리 배우시고 그 다음에 저당의 상환, 빚 갚는 얘기까지 우리 금융론의 사실상 메인 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정금리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시장의 변동에 관계없이 확정 이자율로 만기까지 갚는 거죠. 5% 계약했으면 5%가 고정되는 시스템이다. 자, 우리가 이때 이 5%를 계약 이자율이라고 불러요. 계약 이자는 5%가 고정이 돼 있다. 이런 시스템인 거죠. 근데 사실 고정금리에서 중요한 부분은 계약금리가 고정돼 있을진 모르겠으나 시장 상황은 계속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다시 계약이 5%다 고정이 돼 있다 한들 시장금리가 5%보다 비싸질 수 있잖아요. 요새 금리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시장금리가 6%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계약금리가 5%인데 시장금리는 4%로 떨어질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시장이 높아지냐 낮아지냐에 따라서 금리의 갭이 발생하는데 이때 차입자와 대출자가 어떤 리액션을 하는가 이런 부분이 시험에 나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시장 이자율이 계약 이자율보다 비싸질 때 얘기입니다. 계약 금리가 5%인데 시장 금리가 6%로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비싸진 거죠. 비싸졌으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5%를 내는 게 굉장히 행복하죠. 그러니까 절대로 6%로 갈아타거나 이런 고민 없이 이 1%만큼 차입자는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는 시험에서 고정금리 차입자들은 기존 대출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1% 금리 차이만큼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6% 대출인데 5%를 받는다면 거꾸로 1%의 손해가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대출자들은 1%만큼 수익률이 악화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를 인플레이션 위험이라고 합니다. 이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비싸지면 나는 시장으로 나가지 않고 유지한다. 근데 은행은 그 비싼 걸 못 받으니까 이제 뭐 속된 말로 뻥난다. 그렇죠? 이자 수입이 뻥나는 거죠.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계약 이자가 5%인데 시장 금리가 4%로 떨어진다고 합시다. 소위 이거는 이제 금리 하락기. 시장이 싸질 때인데 이렇게 되면 차입자 입장에선 싸진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차입자들은 조기 상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5%를 채워버리고 4%로 갈아타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5%를 받는 게 좋은데 차입자가 이렇게 갈아타려고 하니까 은행은 헤어질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상환 당할 위험에 직면한다가 정답이 되죠. 위험이라고 하는 건 불확실성이라고 했거든요. 차입자는 5%가 계약으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입자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늘 5%인데 시장에는 금리의 파도가 칩니다. 비싸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럼 이 불확실한 상황은 누가 오롯이 견뎌내야 되느냐? 이건 은행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금리는 은행이 이러한 위험을 일방적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고정금리는 은행이 위험하다. 이제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아래쪽에 1번 얘기. 시장 이자율이 낮아지면 그랬습니다. 그럼 그림 밑에 1번에 시장이 낮아지면 차입자는 나가겠지. 조기 상환을 고려한다. 은행은 조기 상환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생기겠지. 위험에 직면한다. 2번에 시장이 높아지면 차입자는 안 나간다. 기존 대출을 유지할 텐데 은행은 이걸 못 받으니까 되게 수익률이 나빠질 수 있다. 3번에 그러니까 고정금리에서는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온다고 쳐볼까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온다는 건 물가가 많이 오른다는 얘기인데 그럼 은행은 이걸 받아야 되잖아요. 이만큼을 더. 근데 물가만큼 금리를 뜯어낼 수 없는 게 고정금리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싸진 만큼 더 안 내도 되니까 차입자는 유리한 거고 은행은 못 받으니까 불리해지는 거죠.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에요. 3번. 대출자는 불리하고 차입자가 유리해진다. 결국 이 위험을 거의 독박 쓰는 수준으로 은행이 부담하는 게 고정금리라서요. 마지막 결론. 고정금리는 같은 조건의 변동금리보다는 금리가 다소
높게 책정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면 105페이지. 이제 그래서 은행이 어떻게 한 거냐면 시장 상황이 변하면 금리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로 변동금리라고 부릅니다. 변동금리는 금리가 변하는구나 라는 의미도 있지만 금리를 변동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 오면 금리의 변동을 통해서 차입자에게 은행이 위험을 떠넘기려는 시스템이다 하는 이 전가의 의미를 좀 더 잘 살피셔야 돼요. 물가가 올랐어? 그럼 여기에 연동을 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죠. 변동금리. 그러면 그만큼 더 뜯어낼 수 있으니까 이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거죠. 변동은 전가다.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근데 은행이 지멋대로 금리를 바꾸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변동금리를 정할 때는 나름의 룰을 잡습니다. 변동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를 하나 잡는 거고요. 이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라는 걸 붙여서 변동금리를 완성합니다. 기준금리는 뭐 차차 얘기하겠지만 은행이 돈을 조달하는 일종의 원가 개념이고요. 가상금리는 자, 은행의 마진이 되는 부분입니다. 은행도 장사꾼이거든요. 그래서 원가 플러스 마진 구조로 대출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변동의 기준이자 자금을 조달하는 원가를 기준금리라고 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기준금리는 코픽스라는 걸 주로 활용을 합니다. 코픽스 살짝 설명드리자면 이런 컨셉이에요. 자, 은행이 뭘 하려고 하냐면 차입자에게 대출을 합니다. 그럼 대출을 하면은 이렇게 금리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 금리의 결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은행이 대출을 하기 위해서 은행도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요. 자, 은행이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는 걸 영어로 펀딩 한다라고 부릅니다. 펀드라고 하죠. 어떤 식으로 은행은 돈을 조달하냐면 뭐 예금을 받기도 하고 적금이나 부금이나 심지어 은행이 상품을 팔기도 하죠. 다양한 방식으로 은행은 돈을 사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돈을 사다가 대출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돈을 사서 대출할 때 사왔으면 반대로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예금의 금리, 적금의 금리 이런 거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때 은행이 지불하는 요 금리를 갖다가 코스트라고 부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금리를 받는 거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출하는 거니까. 그래서 코픽스, 이 COF라고 하는 게 뭐냐면 코스트 오브 펀즈라고 해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란 뜻이에요. 보니까 예금 금리가 2%, 적금 금리가 2.1%, 부금이 뭐 1.9% 이래요. 금리가. 그러면 여러 가지의 조달 금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평균을 냅니다. 평균을 내서 하나의 지표를 구하는데 그때 금리의 평균이 2%라면 이 2%를 코픽스라고 해요. 뒤에 IX가 붙는데 요 인덱스는 지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평균한 지수, 이걸 코픽스라고 불러요. 코픽스가 2%로 결정이 됐다라는 얘기는 은행이 돈을 사오는 원가가 2%란 얘기예요. 그래서 2%가 기준금리가 되는 거고, 그럼 은행은 원가에다가 마진을 붙이지 않을까? 그럼 이게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구조가 되는 겁니다. 코픽스는 은행의 조달 비용의 평균이다. 이 말을 좀 더 와닿게 이해하려면 은행이 돈을 사는 원가다. 옷장사가 5,000원을 받고 바지를 띄워와. 도매상에서 5,000원 원가잖아. 그럼 팔 때 원가 플러스 마진을 붙이죠. 그런 구조랑 똑같이 흘러간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이 기준금리가 일정 주기로 변하게 되는데 시장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예금이나 적금 금리가 달라지잖아요. 마치 농산물, 수산물의 시세가 바뀌듯 예금 금리, 적금 금리도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코픽스가 변하는 게 변동금리의 특징이라는 거죠. 코픽스가 오르면 내 대출 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코픽스에 연동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금리는 위험을 차주에게 전가할 수가 있죠. 코픽스에 태워서 금리를 바꿀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변동금리는 은행을 보호하는 시스템인데
코픽스의 변동 주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6개월마다 바뀌게 할 수도 있고 12개월마다 바뀌게 할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위험은 자주 전가됩니다. 자, 어디서 어디로? 대출자에서 차입자에게로 자주 전가된다. 이제 그게 결론이 되죠. 자, 아래쪽에 제가 105페이지 밑에다가 코픽스의 의미를 써놨는데, 이 박스 마지막에 그 말이 나오죠. 코픽스는 원가다. 그리고 아래쪽 1번, 2번 동그라미까지 지금 막 설명을 했습니다. 자, 106페이지 기억하기 7개 지문들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1번, 고정금리에서 시장이 낮아지면 차입자들은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 상환을 고려한다가 정답. 2번, 시장이 높아지면 이렇게 돼 있죠. 시장이 높아지면 은행은 고정금리에서는 금리를 더 못 받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악화된다. 이게 정답이죠. 3번,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을 하면 고정금리의 대출자는 은행인데 대출자는 이걸 더 못 받아내니까 불리해집니다. 4번에 변동금리는 두 개를 더해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합니다. 5번에 변동금리의 기준금리로 은행의 조달 비용을 평균 낸 지표를 코픽스라고 불러요. 6번에 변동금리는 시장의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죠. 7번의 변동금리는 누구를 보호하느냐 했을 때 은행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대출자를 인플레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금리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7페이지 넘어오시면 36번 테마, 여기서는 돈을 갚는 이야기, 대출의 상환 얘기가 펼쳐져요. 자, 돈 갚는 얘기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저당의 상환이라고 하는 건 융자에게 대한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는 행위다. 자, 관련 용어, 융자액을 대출액이라고 하고 대부액이라고 불렀죠. 융자액은 론입니다. 그리고 상환액은 갚는 돈이니까 원리금이라고 하고요. 상환액을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영어로 뎁트였죠, 얘는. 융자액, 대부액, 론, 그리고 상환액, 원리금, 뎁트 이렇게 돼요. 자, 상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분할 상환. 보통 분할 상환이란 말을 들으면 뭐 나눠서 갚나 보다 이러시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분할 상환은 나눠 갚는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원금을 나눠서 갚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상환 방식은 원금을 어떻게 갚느냐에 따라 나눠지거든요. 융자액이 1억이라고 치면 사실 은행은 1억을 어떻게 받든 상관없어요. 1억을 초반에 갚든 나중에 갚든 1억은 그냥 받으면 되는 돈이고 은행은 다달이 이자를 노리죠. 그래서 원금을 어떻게 납입할 거냐에 따라서 되게 여러 가지 상환 방식이 생기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걸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라고 불러요. 대출 기간이 5년이라면 5년 내내 이자만 갚다가 5년 말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아버리는 방식이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금을 나눠서 계속해서 갚는 거죠. 그래서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즉 원리금을 갚는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갚는 걸 분할 상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할 상환을 하게 되시면 원금과 이자를 같이 합쳐서 소위 이제 원리금이란 금액을 갚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분할 상환을 하더라도 원금을 좀 천천히 갚느냐 아니면 빠르게 갚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 방식이 나눠집니다. 원금 균등이라는 방식도 있고, 원리금 균등이라는 것도 있고, 점증식이라는 것도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요 세 가지를 합쳐서 기본적으로 분할 상환 방식이다. 분할 상환을 하면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비밀이 요 이자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똑바로 아셔야 되는데, 이자라고 하는 건 본인의 융자의 잔금에다가 금리를 곱합니다. 금리가 5%라면 회차별 각각의 잔금에다가 금리를 곱하는데요. 잔금이라는 건 남은 원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잔금은 뭐가 결정하냐면 원금을 얼마나 많이 갚았냐가 결정하겠죠.
만약 본인이 원금을 좀 빠르게 갚는 상환을 한다. 그럼 잔금도 빠르게 줄겠죠. 그럼 그만큼 값싸게 돈을 갚을 수는 있는데 원금을 많이 갚으면 역시 다달이 상환은 고통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매달 상환액을 좀 줄이고자 원금을 천천히 갚거나 오래도록 나눠 갚으면요. 원금을 천천히 갚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잔금도 천천히 줄어들어요. 그러면 쌓이는 이자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자를 싸게 갚으려면 원금을 빠르게 갚아야 되고 다달이 상환 부담을 좀 줄이려면 원금을 천천히 갚으면 되는 이 시스템 중에 본인의 합당한 시스템을 골라서 돈을 갚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할 상환을 하게 되면 어쨌든 원금 납입이 매달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분할 상환의 핵심 특징 중에 하나는 이자는 무조건 줄어든다. 그게 여러분 107페이지 스텝 1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아래쪽 1번부터 본격적으로 상환 방식이 시작됩니다. 1번부터 하나씩 잡아보죠. 첫 번째 상환을 원금 균등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에 기본적인 특징이 나오지 않나요? 원금 균등하게 분할 상환을 한다. 그럼 얘는 매달 갚는 원금액이 일정한 거죠. 자, 파랑색 똑같은 키높이를 유지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이렇게 같은 원금을 쭉 갚는데 그때그때 이자를 계산해서 내는데요. 이자는 언제가 제일 크냐? 1회차 이자가 제일 크죠. 왜? 1회차에 잔금이 가장 많으니까. 그래서 초기 기준으로 보면 1회차에는 상당한 원금과 상당한 이자를 냅니다. 자, 그런데 원금을 갚으면 당연히 이자가 줄어요. 그래서 동등하게 원금을 내지만 점점 이자는 줄어드는 구조라서 원금 균등의 핵심적인 특징은 전체적으로 보면 원리금이 감소하게 되죠. 시험에서도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원금 균등이란 매기 납입하는 원금은 똑같고 매기 납입하는 이자가 줄어드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리 금액이 감소하는 이걸 다른 말로 체감식 상환이라고 부릅니다. 체감식이라는 건 갈수록 줄어든다 이런 뜻인데 체감식으로 돈을 갚으면 1회차가 제일 크고 갈수록 줄어들게 되죠. 근데 1회차가 제일 크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단점으로 작동을 합니다. 대출을 받자마자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 1회차에 가장 많은 돈을 갚아야 되는 아이러니가 생기죠. 그래서 단점으로는 초기에 원금 부담이 너무나 크다는 것.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초기에 원금을 빠르게 갚으면 그만큼 잔금도 일찍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장점으로 돌려보면요. 전체 10년치를 토탈 계산해 보면 얘는 누적 이자만큼은 제일 싼 방식. 이해되시나요? 초반에 원금을 때려 박아버리니까 잔금이 공격적으로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자는 되게 싼데 어쨌든 초기 부담이 크다는 이유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쉽게 활용하기는 좀 어렵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2번을 많이 쓰죠. 저도 사실은 돈을 2번으로 갚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을 원리금 균등이라고 하는데요. 매달 갚는 전체 키높이 돈이 일정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이렇게 50만 원, 50만 원 원리금을 동일하게 이렇게 갚는 거죠. 그때 이 동일한 원리금을 구할 땐 융자액 곱하기 저당상수를 통해 구하는데요. 요걸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다 그러면 전체 키높이가 정해지는 방식이죠. 근데 이 원리금 균등의 핵심은 전체 높이는 일정하지만 이 안을 까보면 이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줄어드는 이자만큼 원금이 늘어나면서 전체 키높이를 맞춰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이니까 시험에 원리금은 일정하다 이 말이 잘 안 나오게 돼요. 그럼 대신에 원리금은 일정하지만 그 안에서 뭐는 줄고 뭐는 늘어나냐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죠. 즉 뭐는 줄어든다? 이자는 줄어들고 줄어드는 만큼 원금은 어떻게 된다? 늘어나죠. 그래서 얘를 원금 체증식 상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래쪽에 여러분 2번 동그라미 문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매기의 이자액이 마이너스 되는 만큼 이 빵꾸를 원금이 늘어나면서 메꿔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림에 보시면 초기에는 이자 비중이 높지만 갈수록 이자 비중이 줄고 원금의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번까지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상환 방식을 점증식이라고 하는데, 점증식은 이름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점차 증가하는 방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차입자가 납입하는 원리금이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해서 점증식이라고 불러요. 즉 초기에는 납부액을 크게 낮춘 다음에 차입자의 소득이 늘어나면 상환액을 같이 늘려주는 방식이죠. 주로 이제 누가 쓰냐면 초기에 소득이 많이 낮은 사람들, 주로 젊은 근로자분들, 신혼부부 또는 신생기업처럼 지금 막 스타트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20대 말 30대 초의 신혼부부라고 해봐요. 그럼 지금 수준에서는 돈이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너 지금 20대니까 조금만 갚고 너 30대 40대 가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요때 많이 갚아라 하라고 이렇게 늘려가는 게 이게 점증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라이프 사이클에도 당연히 맞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걸 점증식 상환이라고 부릅니다. 장점으로 따지자면 초기 부담이 매우 작다는 거. 그래서 초기에 굉장히 작은 돈을 갚지만, 단점이라고 보면은 초기에 상환액이 낮은 이유가 원금 납입을 뒤로 밀어놔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원금이 천천히 줄어들게 되죠. 그럼 쌓이는 이자는 또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게 점증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맨 아랫줄에 보시면요, 상환 방식을 비교를 하자면 초기에 부담이 제일 큰 건 원금 균등, 그 다음이 원리금 균등, 그 다음이 점증식이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자의 크기를 비교하면 원금을 가장 천천히 갚는 점증식이 이자가 제일 세죠. 그리고 원금 균등이 이자가 제일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상환의 방식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0페이지 넘어오시면 37번 테마, 그 다음 테마를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통 PF라고 부릅니다. 이제 개발금융 하는 것 좀 보여드릴 건데, 이 개발금융 방식은 일종의 삽질하는 데 금융이 동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렇게 불러요. 프로젝트는 개발 사업이란 뜻이고 파이낸싱은 금융이란 뜻이니까 얘를 개발금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단은 개발의 기본 축이라고 하는 게 시행자가 존재하고 시공이 존재하고 금융단이 존재하는 게 3대 특징이에요. 원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매입을 하고 기본 개발 계획을 짜죠. 일종의 커맨더 역할을 하는 거죠. 사령관입니다. 사령관. 그래서 시행사에서 관리 계획을 하는데 현장에서 뚝딱뚝딱 삽질하는 거는 시공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건설사가 건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들에게 쩐이 필요하죠. 그러면 쩐주가 등장하는 게 금융기관인데, 우리 PF 방식은 여기에 좀 더 독특한 누군가가 등장을 합니다. 기본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원 사업 시행자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 시행자 또는 시행자들이 자신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바지사장을 하나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전담할 회사를 하나를 출자를 해요. 그래서 회사를 만드는데 이 회사를 프로젝트 회사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회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회용 회사고요.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이 회사도 해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 회사가 출자해서 만든 회사가 얘니까 이 관계를 엄마와 아들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프로젝트 회사에게 모든 걸 이끌어가게 하는 거죠. 시공사와의 건설 계약, 그리고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까지. 그럼 프로젝트 회사가 사실상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거고, 원사업 시행자는 일종의 조폭으로 따지자면 두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번. 원사업 시행자인 모 회사가 출산을 한다. 아들내미를 설립한다. 이 자회사를 프로젝트 회사라고 부르자. 2번. 개발의 전 과정을 프로젝트 회사인 아들내미가 담당한다. 그리고 이 아들내미는 영어로 SPC, 특수 목적 회사라고 부릅니다.
3번. 그럼 아들내미가 직접 건설사와 계약을 하고요. 아들내미가 삘레삘레 돌아다니면서 건설 자금 조달도 합니다. 아들이 다 하네요. 자, 이 와중에 이제 담보가 제공이 되는데 PF의 담보라는 건 보시면 사실 물적 담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게 아파트가 없잖아요.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담보야 그러면 사업성이 담보다라는 말이 정답입니다. 약간 뜬금없는 소리긴 하지만 저 사업성이 담보라는 건 이 프로젝트가 잘 될 가능성을 담보로 돈을 땡기는 거죠. 그래서 사업성을 담보로 요 4번 얘기네요. 미래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빚을 누가 갚냐면 아들내미가 갚아요. 그래서 이 부채에 대한 상환도 아들내미가 다 돈을 벌어서 분양을 해서 그 수익으로 갚는 겁니다. 엄마는 배후에 빠져 있어요. 나중에 이득을 배당받을 때 엄마가 이득을 빼가는 거고 모든 게 다 잘못되면 아들내미가 죽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 노란색 네모가 법적 책임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 회사와 자회사가 분리 독립돼서 돌아가는 방식. 얘를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111페이지 보시면요. 몇 가지의 특징 단어들이 좀 나오는데 이 단어들을 조금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자, 보시면 첫 번째 담보 제공 정리를 다시 해볼까요? 무엇이 담보다? 사업성 또는 미래의 현금 흐름, 잘 될 가능성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부해금융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들내미가 능력이 있어서 1,000억을 땡겼다고 해봐요. 그런데 이 1,000억은 누가 집행을 하는가? 실소유주가 따로 있죠. 엄마 회사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 1,000억을 엄마가 땡겨서 써요. 엄마가 최대 주주로서 아들내미를 컨트롤하죠. 그러니까 사실 엄마가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아들 장부로 돈을 땡겨 쓴 겁니다. 자, 이걸 갖다가 장부 외적 금융이라고 해요. 엄마가 누구 명의로?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부외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빚은 사실 아들 빚이 돼버리죠. 그럼 아들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부동산을 팔아서 빚을 못 갚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아들내미가 부도가 날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은행이 엄마한테 가서 이 채권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는 거죠. 왜? 엄마 빚이 아니니까 아들이 빚을 낸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은 엄마에게 채권 청구를 하기가 제한적이거나 어렵다. 이걸 비소구라고 합니다. 비소구라고 하는 건 청구당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부해금융을 했기 때문에 비소구당하는 법적 포지션에 놓이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 1,000억을 줄 때 은행은 조금 신중하게 자금 관리를 하는 편인데 이 은행이 자금을 직접 다이렉트로 아들내미 계좌로 싸주는 건 아니고 돈 관리를 하는 제3의 주체를 통해서 자금을 제공해요. 그때 이 돈 관리하는 주체 이름을 에스크로라고 부릅니다. 에스크로는 제3의 위탁 계좌인데요. 이 에스크로에서 돈을 관리하면서 건설에 맞게 자금 제공을 하게 됩니다. 예, 4대 특징, 사업성 담보, 부해금융, 비소구, 그리고 에스크로까지. 그렇게 PF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8번은 이제 그 다음에 금융,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리츠는 주식을 통한 금융 방식을 뜻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 대상이기도 하고 리츠는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건데 그 부동산 투자회사인 리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리츠는 영어의 약자예요.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이렇게. 리얼 에스테이트는 부동산이란 뜻이고 인베스트먼트는 투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트러스트란 단어는 신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부동산 투자를 우리가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이 회사한테. 우리들의 돈을 투자를 해서 여기에 대신 부동산 투자를 믿고 맡기는 거죠. 이걸 투자 신탁이라고 하고 또는 편의상 투자 회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동산에 투자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자,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 리츠가 이렇게 설립이 되죠. 그럼 이 목적은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100억짜리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문제는 100억짜리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시장에서 투자자의 돈을 이렇게 땡겨 오는데요. 이 돈을 어떻게 땡겨 오느냐? 이 100억짜리 건물을 잘게 지분으로 쪼개서 이 100만 주의 주식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건물을 주식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팔아요. 그럼 투자자들이 한 조각 한 조각 주식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그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고 그걸 부동산에 투자한 다음에 건물을 사죠. 그럼 이 매입한 건물로 돈을 벌어들인 다음에 이걸 거꾸로 투자자에게 배당을 쳐줍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을 역으로 배당을 쳐주는데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구조를 뮤추얼 펀드라고도 부릅니다. 리츠는 뮤추얼 펀드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죠. 1번, 주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투자자의 돈을 땡긴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 투자해서 매입, 보유, 운영해서 수익을 낸다. 그러면 부동산을 통해 번 돈을 나눠 갖는다. 배당하는 역할을 리츠가 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데 몇 가지의 특징이 있죠. 아래쪽 밑에 보시면 4대 특징이 있는데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기본적으로 지분금융이에요. 건물에 주식을 팔아서 돈을 조달하기 때문에 지분금융 방식으로 리츠가 다뤄지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얘를 간접투자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회사에 투자를 해서 부동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간접투자라고 하고, 리츠는 우리 입장에서 주식이니까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적 속성에 맞게 원금에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배당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매매 차익도 생기게 됩니다. 이게 기본 특징인데 113페이지에서 투자회사법의 주요 내용을 써놨는데 제가 리츠를 3가지 종류로 나눠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 리츠가 있어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니까 투자자들이 여기 있는 거고, 그럼 투자자의 돈을 받아다가 100억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부동산을 리츠가 매입을 하는데 그럼 이 부동산을 리츠가 직접 관리하느냐? 매입 건물을 직접 관리할 수도 있고 전문가에게 맡길 수도 있어요. 이때 저 매입 건물을 직접 관리하면 이걸 자기가 관리하는 리츠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자기관리 리츠예요. 그래서 매입한 건물에 자산 운용을 직접 한다. 직접 하니까 운용 인력이 포함이 돼 있고 임직원이 상근하면서 투자 운용을 직접 하는 리츠가 되는데요. 얘는 실체가 있는 유형적 리얼 컴퍼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찍고 자기관리 리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름에 드러나지만 건물 관리를 자기가 직접 하는 리츠라는 뜻입니다. 근데 매입한 건물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맡기면 두 번째, 얘를 위탁관리 리츠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맡기는가? 건물을 대신 관리해주는 회사인 자산관리 회사에 100억짜리 빌딩을 맡기면 얘를 위탁관리 리츠라고 합니다. 기업 구조조정 리츠도 위탁관리 성격이 있는데 이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위탁관리랑 완전히 똑같은 성격을 가지면서 기업들이 구조조정하려고 내놓은 부동산에 주로 투자하는 것, 요걸 기업 구조조정 리츠라고 해요. 근데 얘도 자산관리 직접 안 하고 맡기거든요. 그래서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하는 리츠라고 부릅니다. 결과적으로 두 개의 리츠는 맡기죠. 자산관리 회사한테. 그래서 자산관리 회사에 맡기는 두 개,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리츠, 이 두 가지. 얘네들은 자산관리를 직접 하지 않고 맡긴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용어 정의를 살피면서 리츠는 법적으로 3가지로 나눌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15페이지에 39번 다루고 본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는 여러분들 금융론에서 저당의 유동화를 배우는데요. 이 유동화의 개념에서 몇 가지의 용어를 잘 이해를 하시면서 이론 전개를 해야 됩니다. 유동화라는 건 현금화라는 뜻인데요. 현금이 아닌 걸 현금으로 만드는 과정을 유동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동화의 필요성과 유동화의 과정에 대한 얘기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와 은행의 대출 조건이 만기 30년짜리를 받았어요. 저 장기 대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나눠 갚기로 계약을 하고 고정금리로 돈을 받았거든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은행은 채권자가 된 건데요. 만기 30년이면 은행은 나름 장기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은행의 고민이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은행의 고민은 1억 원을 회수하는데 30년이나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은행이 이 채권을 좀 더 빠르게 현금화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현금화를 하느냐? 이거를 시장에다가 팔아서 자금 조달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장기 채권을 현금화하기 위해서 발행되는 상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채권을 증권화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증권 상품으로 바꿔서 투자자들한테 매각을 해요. 그럼 투자자들이 이 증권 투자를 통해서 은행에 현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당의 유동화라는 건 뭐냐면 설정된 모기지라는 저당권을 증권 상품으로 만들어서 현금화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금융기관이 장기 대출을 하면 뭐가 문제냐? 단기적 자금 회수가 불가하다. 돈이 이제 굳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2번에 은행이 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인이 설정한 저당 채권의 현금화를 시도하는데 저당 채권을 영어로 모기지라고 하고요. 이 모기지의 현금화를 저당의 유동화라고 부릅니다. 근데 대출 채권을 시장에다 그냥 팔면 아무도 안 사. 이게 뭔 줄 알고 사겠어요. 그래서 일종의 모기지를 상품으로 포장을 하는데 이 모기지가 포장된 상태를 증권이라고 부르고요. 이 증권을 갖다가 MB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기지를 담보로 증권이 발행이 되고 이 증권을 통해 현금화가 시도되는데 이 과정의 일련의 과정을 저당의 유동화다.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아래쪽에 여러분 메모 박스 하나 있는데 이게 저당 유동화 구조예요. 원차입자와 은행이 대출을 한다. 저당이 설정되죠. 그럼 은행이 이 저당을 유동화시키는데 유동화하려면 유동화하는 기관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SPC라는 곳에 저당을 팔고 여기서 유동화가 시도가 되죠. 이때 이 SPC에서 발행하는 상품 이름을 MBS라고 부르고요. 그걸 저당 유동화 증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당권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유동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길게 이어졌던 입문과정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본 강의를 하면서 1, 2월 달 과정도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기초적으로 제가 용어 정리들 쭉 해드렸으니까 1, 2월 달, 3, 4월 달 과정들도 같이 좀 수강하고 보시면서 점차 이렇게 지식을 좀 넓혀가시면 여러분들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입문 강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